네,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 보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신체손해사정사 자동차 모의고사 1회차 치러보셨는데, 역시 좀 어렵다는 표정이시고, 그리고 이 자동차 보험이 항상 문제죠. 이 네 과목 중에. 그렇죠. 공통적으로. 뭐,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항상 자동차 보험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아주 대중적인 보험이지만 보험 상품 자체가 간단치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으로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 과락 나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해마다 점수가 잘 나오든 또 잘 나오지 않던 항상 어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제가 강의를 해보면 4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재밌고 강의하기도 좋아요. 물론 내용이 좀 빡세긴 하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물론 자동차 사고가 다양하고 그리고 자배법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떤 특칙이다 보니까 운행자의 아주 모호한 개념, 그렇죠. 운행자라는 아주 모호한 개념을 만들어 놨다 보니까 실제 원래의 원칙에 예외적인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보험 상품을 만든다 보니까 이게 사안별로 의견이 분분한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판례도 다양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자동차 사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리고 이 운행자의 개념으로 포괄해서 개념을 만들다 보니까 그 도대체 운행의 개념 또 그리고 운전자의 개념 자체도 판례에 따라서 또 의견이 분분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사례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답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강사별로. 근데 그게 어느 강사가 꼭 맞다, 정답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현재 판례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또 나름대로 어떤 학자로서 물론 이 강사분들이 학자는 아니에요. 학자가 됐던 이 부분의 전문가로서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강사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결국은 이거 사례 문제 풀이를 하는데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사례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사례 문제 비중이 배점으로 한 50점밖에 안 돼도 사례 문제가 당락을 좌우해요. 실질적으로. 약술 같은 경우 3문제 나와도 그 중에 한 문제는 그냥 누구나 다 제대로 풀지 못하는 애매모호 문제가 한 문제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점수가 그리 높지 않고 사례 문제를 틀려버리면 합격이 어려운 시험이에요. 오히려 책임근제는 배점이 낮다 보니까 사례 문제 한두 문제 놓쳐도 그리고 또 약술 하면 과락 나기가 쉽지 않은데 자동차 보험은 자칫 잘못하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은 책임 문제와 다르게 손해론보다는 책임론이 주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사실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실무에서 면부책이 문제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무단운전 사고가 몇 건이나 될 거며, 그렇죠? 면부책 부분은 별로 그렇게 실무에서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동안 2013년도 이전까지는 책임론만 다뤘어요. 아이러니하게. 그나마 2013년도부터 손해를 다룬 게 실제 실무에서는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급보험 산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보험금이 가미가 됐지만 그래도 사례 문제에서는 책임론이 주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의견이 다른 견해가 있을 때 그 논리 전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 없으면 좋은 답이 아닌 거예요. 즉, 원인과, 서론, 본론, 결론. 그렇죠? 이 3단 논법이 맞아야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답은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까? 어떻게? 약관대로. 약관의 해석이 분분한 경우는 대부분 판례대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작년 문제같이 뭐 치료비, 대인배상 원에서 전액보상 이 부분은 자배법에 있는 거죠. 특별법에 있는 거죠. 자배법 시행령 3조 1항, 2항. 알겠습니까? 1항은 사망, 2항은 부상. 그렇죠. 진료비 전액보상. 근데 이게 실무에서 뭐 치료비 상계니 충당금이니 약관에도 있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실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실무에 가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시험은 뭘 보는 거예요? 왜 시험을 봅니까? 그리고 왜 그런 문제를 낼까요? 대인배상 원만 담보되도록 왜 낼까요? 실제 사례에서 대인배상 원만 담보되는 사례, 종합보험 가입하지 않고 대인배상 원만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종합보험 가입하겠죠. 교통법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해야 형사처벌이 받지 않고 뭐 일부 예외가 있지만 실무에 없는 내용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그걸 알고 실무를 해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을 그렇죠. 그게 약관에 있고 자배법에 있고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안 지키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고 또 이렇게 행정질의 해보니까 행정질의도 그렇게 다 받고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데 그게 실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답을 실무상 그렇다고 쓰던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보면 약관 누가 만들었어요? 보험회사에서 만들었죠. 거기에 뭐 충당금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충당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없는 용어를 굳이 왜 답안에다 그런 걸 쓸까요?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만든 거, 자기 약관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앞서 제가 책임문제 시간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치료비라는 것이 실제 손해율과 굉장히 직결이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자배법의 특징 같은 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인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불 보증을 하면 다 그런 줄 알고 지불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가 돈으로 받는다. 만약에 피해자가 내 돈 내고 내가 받는다 그러면 따져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독립손소한테 맡기면 받아줄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치료비는 지불 보증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어디 누가 뭐 외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최종 지급보험 산정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자동차 보험은 또 약관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개정이 된다는 건 뭡니까? 약관이라는 것이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지급 기준이다 보니까 그게 원래 민사상 범죄 손해배상금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동차 지급 기준은 뭐예요? 어떤 용도로 만든 겁니까? 합의용. 그렇죠. 보험회사 직원 합의용이에요. 자동차 사고는 다발하는데 이거를 다 소송 가면은 법원이 난리 나겠네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상 직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전 지역에 그렇죠. 보상 센터 지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발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편의에 의해서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다만 소송 가서 소송의 기준대로 그대로 다 100% 하자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합의도 해야 되고 그렇죠. 손해율도 줄여야 되고 이게 또 손해율이 줄어야 자동차 보험료는 좀 대중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퍼주고 하면은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씩 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화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축약을 좀 하는데 어떻게 해요? 소송을 갔을 때 발생하는 비용도 있을 거고 시간도 소요가 될 거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불 보증해주고 그렇죠. 만약 소송 가잖아요. 자배법이 아니면 그렇죠. 지불 보증 안 해주잖아요. 그런 유리한 게 있죠. 그리고 요번에 개정된 현역 군복무 예정자라든지 군복무 현역병 같은 경우는 현행 판례는 대한민국 남성
군대를 가지 않은 면제 대상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시수익 산정할 때 그 기간은 그 기간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현행 판례란 말이에요. 소송을 가면 안 해주는데 이 부분이 항상 이제는 그 현역병들 급여가 40만 원대 그리고 병장은 50만 원이 넘어 53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간과됐던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죠. 금융위, 감원에. 그래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법원에서도 하지도 않는 것을 선제적으로 야권에서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리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소송을 안 가더라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관이 개정되는 부분, 그래서 이게 뭐가 합리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해놓은 약관은 현행 약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1일자로 개정이 됐으면 6월 1일자 이후 계약은 현행 약관대로 하는 것이고 그 이전은 불합리하더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전 약관에는요. 군복무 예정자들 청구해봐야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사고를 내가 당했는데 하필이면 6월 1일 이전이야. 어떤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계약한 건이에요. 그러면 보상 내용이 달라져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네, 계약일 기준으로. 보험회사는 계약대로 보상하는 거죠.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건데 이전 계약은 없잖아요. 군복무 예정자는 그 기간을 뺀다고 되어 있잖아요. 약관대로.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그렇게 이 책임에 있어서 자배법 3조 운행의 개념, 아주 모호한 개념 때문에 그 법률 관계가 복잡하고 그에 따라서 약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자배법이라는 것이 운행자의 개념으로 배상 책임의 주체의 범위를 엄청 확대해 버려 가지고 그럼 배상 책임의 주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는 배상 책임에서 자동차 보험의 배상 책임 대인 배상 1, 2 그리고 대물이잖아요. 대물 의무보험, 임의보험. 자, 이 배상 책임의 주체가 결국 피보험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명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는 만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허락하면 다 운전할 수 있는 거고 자유롭게 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이 자배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도록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배법이라. 만약에 이것저것 다 보험도 안 돼. 그럼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거.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대인배상 원에서 담보 안 되는 경우는 없다. 물론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피해자인 경우. 자, 그러면 이런 운행자의 개념을 넓히다 보니까 배상 책임 주체가 확대돼 버렸어요. 무한정으로. 그러니까 약관에 정해놨잖아요. 자, 기명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그렇죠. 그럼 승낙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누가 될지 몰라요.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친족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친족을 다 됩니까? 아니죠. 친족으로서 또 기피가 아니고요. 승낙 그렇죠. 친족으로서 그 다음 전제가 뭐예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예요. 자, 운행의 개념을 넓혀놨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용 관리잖아요. 소유 사용 관리. 자, 친족이 내 와이프 옆에 탔어요. 내가 자동차를 운행을 했어. 친족 피보험자인가요? 타인이에요. 그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 얘기지. 근데 이 와이프가 어느 날은 운행을 하고 어느 날은 그냥 운행도 안 하고 그런 것이죠. 너는 운행자야 이렇게 정해놓습니까? 이해되세요? 와이프가 그냥 옆에 탔어. 대인배상 2에서도 피보험자입니까? 승낙 피보험자입니까? 자동차 사용 관리했어요? 그런데 둘이 이렇게 교대로 운전했어. 어떻게 돼요? 친족 피보험자네요. 그렇죠? 사용 관리. 그리고 꼭 운전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운행 지배권이 또 있으면 사용 관리. 근데 운행의 개념이 또 모호하잖아요. 그럼 뭐가 사용이고 뭐가 관리예요? 자,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돼요. 사례가 나오는데 이게 와이프 옆에 탔어. 사고를 냈어 내가. 유형 피보험자가.
얘 대인배상투의 피보험자야? 아니야?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사안에 따라서 봐야죠. 그 사안에 이 사고에서 이 자동차를 운행했어요? 안 했어요? 즉 사용 관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겠습니까? 그래 따라서 그 옆에 부모 배우자가 또 탔다. 친족 피보험자 부배자는 또 면책이죠. 그런데 친족인데 그냥 사용 관리를 안 했어. 그냥 친족일 뿐이에요. 그럼 부배자는 어떻게 돼요? 피보험자의 부배자가 아니네요, 또.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 사례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똑같은 교통사고 발생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운전했고, 배우자 탑승했고, 옆에 뭐 부모, 배우자, 자녀가 탑승을 했고, 똑같은 사안인데 이게 책임관계가 다 달라지네요. 사안별로.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그 운행의 개념이 지극히 모호하고, 운행자를 뭐라고 합니까? 자비법에서? 예, 그렇죠. 그게 개념인데, 자배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자배법 3조에?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자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운행자래요. 개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운행자에 대한 개념을 안 넣어놨어요. 자배법에. 운전자의 개념도 있고 보유자의 개념도 있잖아요. 근데 운행자의 개념은 자배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 규정이 안 돼 있어. 근데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그 자배법을 해석하는데 운행자의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개념 정의한 게 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자래요. 이게 뭔 정의가 그런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호한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률 관계가 사안별로 다른 거예요. 운행자가 되기도 하고 운전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운전을 하면 운전자입니까? 운행자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사안별로 다른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이 모호한 개념을 내가 사안별로 잘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행자가 아니라 운전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운행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운행자를 어떤 사람은 운행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자라고 개념 정리했을 때 그 운전자인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운행자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잖아요. 운전자가 꼭 직업 운전하는 것을 운행자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운전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념 정리가. 종사하는 사람은 직업적으로 일삼아서 한다는 개념이에요. 원래 물리적으로 해석하자면 사전적으로 일삼아서 하는 사람은 직업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대법원 판례에서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운행자가 즉 자동차 보험에서는 그 보유자, 기명 피보험 내지 그 보유자가 다른 피보험자가 명시적으로 운전하도록 했다면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대법원 판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배법의 운행자의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운전자의 개념도 그 사전적 개념과 다르게 해석을 한다. 넓게 해석한다. 그렇죠. 그럼 사안별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럼 운전자인데 자기를 위해 조금이라도 운행집에 운행이익이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운행집에 운행이익이 있으면 운행자가 돼야 되겠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유자가 소유자가 너 나 대신 운전 좀 해줘. 자, 운전 좀 해줘 했어. 그럼 운전자인가요? 이게 운전을 해달라는 건지 운행을 해달라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알겠어요? 운전자라 운전해달라고 해서 이게 너는 그냥 나의 일꾼일 뿐이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 정리가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자 무난하게 운행자로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데 내가 굳이 운전자로 하겠다 그러면 그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그 답도 출제자 입장에서 어떤 의도로 출제했는지 출제자가 판단하겠지만 본인 의도가 아닌데 이 논리도 나름대로 괜찮아. 그러면 그거를 굳이 감점을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지금 자동차 보면 가장 여러분들 고민하신 게 그거예요. 어떤 분 강사 선택할지가 참 막막한 게
어느 강사도 똑같은 강의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다르고 이 사람은 이런 부분 다르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제대로 한다는 강사들 치고 뭐 다른 게 한 가지라도 없는 게 있나요? 다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죠. 근데 주장이라기보다도 사실 저는 그 강사가 사견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사견을 주장한 적은 없어요. 특히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보험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나 약관, 법, 대부분 판례에 따릅니다. 저는 일관적으로. 근데 그 사견이 나름대로 논리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편적이고 또 보편적이고 명확한 부분은 약관이면 약관, 법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출제자가 굳이 그거를 사견을 그렇죠? 사견을 출제할 그런 출제자분들 별로 없을 거고 그리고 또 혼자만이 출제하고 채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1번 문제 보겠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 자, 다음 사례에서 가불병 보험회사의 A, C, E에 대한 담보별 보상 책임에 대해 논하고 피해자별 지급보험금 산출하시오죠. 사고 개요를 보면 A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야간에 음주 후 대리운전업자 B에게 운전을 의뢰하여 대리운전자 C가 운전하고 자신은 뒷좌석에서 동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에 면허 정지 기간 중 친구 D의 자동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던 E의 일방과실로 충돌하여 A는 사망하고 C와 E는 부상을 당했다. D는 E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E가 면허 정지인 상태임을 알지 못했고 음주운전도 예상할 수 없었다. 즉 D는 상대 차량 D, 김영 피보험자는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명시적 묵시적 승인한 바가 없다 이겁니다. 올해 6월 1일 개정된 내용 있죠?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부담금 그렇죠? 대인배상 2에서 무면허는 원래 면책이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다 부책이에요. 대인배상 1, 2 부책입니다. 근데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위에서는 그 보도 자료에 면책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대인배상 2 1억이 상당히 커요. 면책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보험에서 줘야 돼요. 대신에 부담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피보험자 부담이에요. 피보험자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한 사람이 무단운전자다. 피보험자가 아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보상하고 제3자에게 대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피보험자에게 대인배상 1억 정도면 상당히 커요. 1억까지는 일단 대인배상 2에서 대인배상 1에서 300 정도면 300 정도는 괜찮잖아요. 음주운전하고 300 정도. 물론 형사처벌 변론으로 하고 재산적으로는 큰 손해를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인배상 1 한도를 초과한 이후부터는 이제 1억까지는 네 사고를 낸 네가 부담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그 1억 내에는 면책이네요. 사실상 면책인 거죠. 근데 엄격히 따지면 부책이에요. 부책이고 사고 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자, 그런 내용이죠. 자, 보험 계약상을 보면 A는 자신을 김영 피보험자로 하여 갑보험사에 개인용 자동차 전담보를 가입했고 B는 자신을 김영 피보험자로 하여 을보험사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 대리운전자 특약 자기체 사고 담보는 추가로 가입해야 돼요. 추가로 대인배상입니다. 대인배상 취급업자 보험은 대인 1, 2가 아니에요. 그냥 대인배상. 여기에 운전자 명세에 C를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를 했다. 그럼 C는 운전자예요. 운전 피보험자가 됩니다. D는 자신을 김영 피보험자로 하여 병보험사에 개인용 자동차 전담보를 가입했다.
자, 피해자에 대해서 A는 사망 당시 만 62세로 사망 직후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만 62세 이상, 이게 62세 이상 67세, 67세 이상 76세 이상 해서 취업 가능 기간 36개월, 24개월, 12개월. 그렇죠. 예전에는 이게 4개로 분리되어 있다가 58세 이상이었다가 이것도 재작년에 개정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체 사고 사망 1억 한도로 주어졌고요. C는 치료비 1,000만 원, 휴업손해 1,000만 원, 입원 기간 100일. 자, 일용근로자이고 노동력 상실률 60%. 후유장애 판정일 당시 만 65세네 이것도. 여기 이분도. 그리고 후유장애 판정 직후 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보면 이와 같이 대인배상 원, 자기체 사고 한도 이렇게 주어져요. 왜 주어지겠습니까,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험이 이렇게 출제된다고요. 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까요? 대인배상 1, 2 뭐 포괄해서 그냥 산정해서 줘버리지. 왜? 네, 이거는 다른 보험이에요. 대인배상 1, 2 무상자산 다른 보험이라고. 알겠습니까? 그게 손익상계라 그랬죠? 이 책임보험은 손익상계에서 시작돼서 손익상계로 끝난다 그랬어요. 자동차 보험 똑같아요. 다 다른 거다. 대인배상 5는 왜 다르냐? 자배법에 따른 자배책보험이라고 해요. 자배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 2천만 원, 사망보험금은 뭐 과시상계 했더니 뭐 100만 원이 나오든 1,000만 원이 나오든 사망보험금 별개로 2천만 원 줘요. 그걸 대인배상 2에서 줍니까? 대인배상 1에서 주는 거예요. 자, 과시상계 했더니 사망보험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근데 대인배상 1에서 2천만 원 줘요. 그렇죠? 대인배상 2에서는 없죠. 만약 사망 과시상계 했더니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사망 한도, 그렇죠, 주고. 사망보험금이 산정했더니 뭐 2억이 되더라도 1억 5천.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액 5천. 그렇죠. 그러니까 대인배상 원보험 따로 산정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부상보험금 같은 경우도 진료비 전액 보장 있죠? 어떻게? 자배법 시행령 3조 1항이 사망보험금이고요. 2항이 부상보험금입니다. 사망이 후유장애예요. 부상보험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료비 전액 보장에서 자배법 시행령 별표 상해 등급별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진료수가에 따른 진료수가라는 것은 병원에 지불 보증이 되는 그 치료 관계비를 말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 부분을 과시상계에서 아무리 그 금액이 과시상계에서 얼마 없더라도 과시상계 했더니 과실이 90%야. 1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치료비가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은 한도 내에서 다 줘야 된다. 그리고 대인배상 2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자배법, 자배책 보험이다 보니까 자배법에 따라서 약관이 만들어져 있고 그대로 약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재작년에 간병비가 이것도 역시 약관에다 추가한 거예요. 자배법에 있던 것이 아니고 입원만 하면 입원 기간 동안 간병비를 줘요. 그 왜 그러냐면 실무상 합의용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보상직원이 가서 합의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적게 다친 분들도 뼈가 부러지고 사지가 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수발해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장애가 하나도 안 남아도. 근데 그걸 안 준대요. 근데 실제로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이. 그러니까 입원 기간 동안에 이게 합의를 하는데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합의를 안 해주잖아. 근데 약관상으로는 없잖아요. 간병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편법적으로 막 한 거야. 치료비를 뭐 나중에 할 거 땡겨서 주고 이거를 뭐 간병비 쪽으로 준다 이렇게 막 합의용으로 막 절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앞뒤가 안 맞아. 말이 안 맞으니까 분쟁화되죠. 자동차 보험에서 간병비를 일정 기준으로 뭐 등급에 따라서 5급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그렇게 계속 바뀌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치료 관계비의 적적 손해의 일부니까. 약관에 어떻게 돼 있어요? 대인배상 원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후 금액이 부상보험금에 대해서는 치료관계비, 간병비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간병비를 다 준다. 어떻게? 이건 자배법에 따라서 등급별 한도가 있잖아요.
약관에도 명시가 돼 있잖아요. 한도 내에서. 이와 같이 명확한 거라고요. 그 문제를 대인배상 원 이런 식으로 출제하고요. 기출문제 보시면 2013년도부터 계속 이 지급보험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항상 보면 항상은 아니고 대부분이 대인배상 원보험금 산정하라고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실무에서 무슨 대인배상 원만 산정합니까? 종합보험인데. 그렇죠? 자배법에 따른 이 대인배상 원보험금은 별개다. 그거를 일관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답을 하고 계시고 들 있죠. 그렇죠. 이게 제가 누굴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뭐 누구를 찍어서 비판을 합니까? 그냥 저는 있는 대로 저라도 이런 강의를 해야죠.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저밖에 안 했어요, 이거. 이 얘기를. 모의고사 때 해마다 제가 출제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또 비판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근데 그 명확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 그래서 대인배상 원, 자손 이와 같이 한도가 주어진다. 한도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 별개로 산정해라. 이런 말이겠죠. 됐죠? 대인배상 원 별개로 산정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자, 2는요. 여기 내용이 잔뜩 주어졌는데 사실은 이건 페이크예요. 얘가. 지금 끄떡이시는 분은 제대로 풀으신 것 같아. 뭔 줄 아시면 이거는 자기인체 사고가 지금 주어졌잖아요. 한도가. 상해 후유장애 한도가 주어졌죠. 근데 이게 배상 책임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 즉 공제 금액이 없는 자기인체 사고 같은 경우는 순수 상해보험이 돼요. 배상 책임 보험 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 부상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이 기준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가해자이지 내지는 단독 사고이지 남한테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단독 사고인데 남한테 배상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손해보험처럼 손해보험은 상해보험이 돼서 과실상계만 안 하고 인사 손해액을 산정해요. 근데 내가 후미 추돌을 했어. 중앙선 침범을 했어. 아니면 단독 사고야. 이거는 누가 나한테 배상해 줄 사람 없죠. 그 손해액 산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대인배상 원투 무상 자손 다 똑같이 사망 부상 후유장애 보험 산정할 때 사망부터 해가지고 위자료부터 시작되죠. 미자료는 누가 주는 거예요? 자, 위자료는 가피해자에서 가해자가 주는 거죠. 근데 가해자가 없어. 위자료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가해자거나 단독사고를 냈는데 누가 위자료를 줘? 위자료 산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3보험 배우시잖아요. 상해보험. 순수 상해보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망은 정액, 후유장애 정액 등급별. 부상은 이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 실제 발생한 치료비. 기발생 치료비예요. 향후 치료비 안 돼요. 실손. 쉽게 얘기하면 실손. 손해보험이니까. 일종의 실손 의료비가 되고요. 한도 내에서. 여기는 정액보험. 3보험 생각하시면 실손 의료비 있죠? 후유장애 보험금 있죠? 사망보험금 있죠?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거라고. 자손이. 자손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죠? 자,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일용근로자 임금은 10만 원으로 주었습니다. 계산 편의상. 그리고 L계수는 10년, 1년은 10으로 주어졌고, 1년은 36개월이죠. 12개월, 2년 24개월, 3년 36개월. 계수를 적용을 해서 산정하는 겁니다. 자, 됐고. 자, 이 1번 문제를 PPT로 정리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답안을 보겠는데, 여러분들 이 사례 분석 테이블 제가 표로 드렸죠. 자,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개발한 저만이 쓰는 방법인데요. 저도 예전에 자동차 보험, 저는 2003년도에 합격을 했어요. 이 자동차 보험은 사례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문제가 나오면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방법은
그림들을 그려요. 그렇죠. 그럼 주로 이제 마름모식으로. 이게 어느 분이 언제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 모든 강사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저만. 이렇게 표는 뭐 여럿이 만들겠지만, 이 표의 이 테이블 방식은 이 자체가 논리가 되도록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편리한지 안 편한지. 제가 4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제 강의 듣고 이거 싫다고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좋다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그 2017년부터 제가 강의를 했는데 2017년, 18년 정말 저희 학원에서 고득점자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고득점자도 좀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점수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 테이블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사례가 나와도 이 안에서 논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하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게 어디에 내가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실 때 그림 보고 이거를 글로 옮겨 써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 테이블 자체가 논리다 보니까 순서대로 그대로 갑보험사, 을보험사 그리고 지급보험까지 순서대로 갑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가? 보시면 자, 문제 제가 읽어드렸고 어떻게 만드냐면 자, 결국은 우리는 법률상 책임, 보험자의 보상 책임, 지급보험을 산정하는 것이죠. 법률상 책임을 가리려면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책임 관계이겠죠. 그리고 이 보험 관계는 뭡니까? 보험의 보상 책임은 이 행위자, 즉 가해자 내지 행위자와 배상 책임의 주체 내지는 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 행위자가 배상 책임에서는 행위자가 피보험자가 돼야 돼. 내가 가해자 맞아. 근데 보험을 가입 안 했어. 아니면 내가 가해자 맞아. 근데 난 무단 운전자야. 보험회사에서 뭐래요? 선고하면? 알아서 하세요. 그러죠. 그렇죠. 그 논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갑보험사, 을보험사, A, B, D가 보험을 가입했죠? 갑보험사, 을보험사, 병보험사. 보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갑보험사, 을보험사, 병보험사를 보면, 갑보험사는 A가 가입했습니다. 김영피보험자고. A가 대리운전을 맡겼죠? 대리운전 업자는 승낙피보험자인데, 대인배상 원에서만. 이건 아시겠죠? 그리고 대리운전 업자의 운전자가 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대리운전자도 운전 피보험자가 됩니다. 어디서? 대인배상 원에서만. 자, 이 대리운전 업자가 취급업자 종합보험을 가입했는데, 자, B가 김영 피보험자고, C는 운전 피보험자입니다. 운전. 이 대리운전자는 운행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운전자입니다. 대표적인 운전자예요. 근데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업자일 때는 운행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운전자는 운행자를 위해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래서 운전자로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가 됐든 운행자가 됐든 실익이 없어요.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일어나 운전자 민법상 책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법상 책임이 있더라도 대인배상 원에서 보호해 주잖아요. 피보험자로, 운전 피보험자로. 그러니까 보험 관계에서는 실익은 없어요. 운전자가 됐든 운행자가 됐든. 자, 자배책 보험에서 대인배상 원에서도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까? 넣어주잖아요. 피보험자로 보호돼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대신에 운행자의 책임을 전제로, 다른 피보험자의 운행자 책임을 전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보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고 운전자가 맞는 거죠. 자, 여기서는 병보험사에 김영 피보험자가 병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가 운전했죠. 근데 음주 무면 운전했어요. 빌려가지고. 근데 김영 피보험자는 모르게. 그렇죠? 과실이 100%예요. 이쪽에.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보험 계약 관계에 있어서 피보험자들 딱 나열을 했죠. 그 다음에 피해자를 봅시다. 자, 피해자라는 것은 여기서 피해자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 다친 사람 누구예요? A씨 그냥 내려놔요. 그냥 세로로. 알겠죠? 내가 가해자가 됐다. 어쨌든 피해자를 나래비에 세워놓고
위에는 뭐예요? 배상 책임의 주체이기 때문에 가해자보다는 좀 확장을 해서 행위자라고. 그렇죠. 이 김용피보험자는 뭐 가해자 아니잖아요. 운행자잖아요. 여기다 운행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포괄해서 행위자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A, C, E가 지금 피해를 입었죠. 자, 그럼 됐어요. 여기까지 뭐 이거는 정말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법률 관계를 봅시다. 법률상 책임을. 그러면 이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지 한번 따져봐요. 일단 여기에 이 행위자들이 법률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고에서. 자동차는 운행자 아니면 운전자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김영피보험자는 뭡니까? 운행자. 자, 승낙피보험자는 운행자. 자, C는 대리운전자는 운전자. 자, 을보험의 김영피보험자. 자, 이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 그러면 B는 운행자. C는 운전자. 자, 상대 차량의 김영피보험자는 운행자. 그리고 그 빌려서 무면 음주운전한 E는 운행자. 됐죠? 됐죠? 자, 여기서 법률상 책임을, 자, 이 관계에서 이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 이렇게 나래비를 세웠어요. 자, 그럼 여기서 1단계로 법률상 책임을 먼저 가려봅시다. 법률상 책임이 있어야 그 다음 보험자 보상 책임을 가고요. 이건 대인배상 1, 2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2단계는 보험자의 보상 책임인데, 법률상 책임이 없으면 대인배상 1, 2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기가 행위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 있죠. 자, 여기는 뭘 따져보냐면 우리 자동차 보험 패키지 보험이잖아요. 배상 책임 보험하고 또 뭐가 있어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있잖아요. 상해보험. 내가 다쳐서 내가 나를 위해서 가입한 보험이 되는 거죠. 대인배상 1, 2는 누굴 위한 보험이에요? 내가 보험 가입 주체라면? 남, 타인. 내가 누구한테 가해를 했거나 가해가 아니더라도 배상 책임질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내가 배상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상하고 자손은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피보험자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법률상 책임이 없으면 1단계, 2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고 법률상 책임이 있어야 대인배상 1, 2로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가 행위자이면서 피해자인 여기서는 무상 자손을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김영피보험자 여기서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서 지금 자기가 피해를 입었죠? 그럼 김영피보험자로서 자기 손해죠. 자손에서 담보될 거예요. 무보험 자동차는요, 내가 대인배상 1만 담보되거나 아니면 대인배상 2에서 유한보험이거나 대인배상 1, 2에서 다 된다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가 안 돼요. 그렇죠? 아마도 여기서는 이 가해자가 있다 보니 여기서 아마도 대인배상 1, 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은 담보가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C에 대한 책임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2단계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는 보험관계만. A가 C에 대한 책임을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법률상 책임은 1단계로 자, 누가 더 직접적이에요? 여기서 누가 더 이 대리운전 관계에서는 의뢰인 즉 도급인이 위탁받은 대리운전 업체 내지 운전자 수급인이잖아요. 자, 이 둘 관계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이 의뢰인은 자배법상 운행지배와 운행지배권이 없대요. 아예 없다고 봐요. 내부적 관계에서는 운행자가 아니고 외부적 관계에서는 운행자예요. 알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얘가 얘한테 책임을 져야지 얘가 얘한테 책임질 사안은 아니죠. 이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차 외인 이에 대해서는 자, 여기서는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쪽에 과실이 있고 이쪽도 쌍방 과실이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안입니까 지금? 예, 일반 과실이죠. 자, 자배법 3조에는 승객과 승객 외로 구분해서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승객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고의 자살이 아니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차 외인인 경우는 삼면책 요건을 따져요. 운행자와 운전자의 나의 운전자의 무과실.
상대편의 과실, 그리고 자동차 무결함. 이 3면책 요건에 해당되면 면책이에요. 자동차 사고는 대부분 무과실 사고에 있어서 이 3면책 요건을 입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고요? 있어요. 이게 액시던트 사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책인 거예요. 이건 자배법에 따라서.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1단계에 면책이니 그 단계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자, B가 A에 대한 책임. 자, B는 대리운전 의뢰받은 자인데 운행자라고 했어요. 얘도 여기 김영피보험자도 운행자예요. 이 공동 운행자 내부자 간의 타인성을 따져야 되겠죠. 공동 운행자인데 이 중에 누가 하나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가해한 운행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의 운행 지배권이 더 직접적이냐, 간접적, 잠재적, 타인론에 따라서 그게 왜 그래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로 억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공동 운행자, 차 외인에 대해서 같이 운행자의 배상 책임이 주체예요. 근데 이 내부자 간에는 그 중에 하나가 피해를 입었어? 내부자 간에는 내가 또 피해자야. 알겠죠? 그러면 이 여기서는 피해자 누구예요? 그럼 A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 자배법, 얘가 더 운행에 있어서 직접적이죠. 왜 직접적이에요? 얘는 옆에 탔는데 여기 대법원 판례에서는 운전자를 지휘감독하는 이 운전업자가 더 직접적이에요. 왜냐하면 유상운송이니까. 이게 2018년도 15년 문제도 났어요. 건설기계를 운전자와 함께 임차했을 때 옆에서 이래저래라 저래라 한 임차인이 운전자는 운전자고 그 임대인보다 더 직접적인 게 아니라 임대인이 더 직접적이라고 하죠. 이건 왜 그래요? 유상운송이니까. 돈 내고 했잖아요. 돈 내고. 돈 내고 내가 의뢰했는데 왜 내가 더 직접적이겠어요? 돈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더 직접적이지. 알겠죠? 그래서 책임은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1단계를 넘었다. 1단계를 여기 넘었어요. 올라가네요. 그 보험관계, 갑보험 사고가 따져서 대인배상 2에서, 대인배상 1에서, 그렇죠? 담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하셨고.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또? 잘 모르겠어요? 돼요.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죠. 자, 여기서는 대인배상 1에서 책임은 있어요. 자, 모든, 여기 어떤 사람이 나와도 대인배상 1단계에서 책임이 있으면 그 다음 책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김영 피보험자는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예요. 자, 얘가 승낙 피보험자인데 이 보험이 갑보험 누가 가입했어요? A가 가입한 거고 여기는 대리운전업자는 일시적으로 이 사고에 대해서 지금 피보험자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마치 예보험처럼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내가 배상을 받는 건 아니다. 알겠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동차 보험은 좀 특이한 것이니까, 특별한 것이니까 내가 가입했더라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배상해라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 전혀 통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하시는 것은 일종의 견해니까 그걸 제가 뭐 막진 않아요. 실무에서 전혀 운영이 안 돼요. 왜? 보험 원리에 맞지 않아요. 내가 가입하고 내가 배상을 받는다? 이건 아니라고. 이게 작년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작년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다 똑같아요. 대인배상 1에서 안 돼.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가 X니까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자배법상 책임은 없고 운전자라고 보고 민법상 책임이 있으니까 자배책 보험이기 때문에 안 된다. 결론은 다 똑같은데 논리 전개가 달라요. 알겠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어떨까요? 안 줘요. 안 준다고. 그리고 보험 원리상 맞지 않다. 알겠죠?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하시라고. 이거를 여기서 O 하시는 분도 있어요. 따라가시려면 따라가셔도 돼. 굳이 그렇게 하시려면. 알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B가 C에 대해서, B가 C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 B는 승낙 피보험자고 여기는 운전자. 자기끼리 뭘 하겠어요? 그렇죠? 누가 더 직접적이에요? 이건 직접적인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위가 다르니까. 공동 운행자 간에 누가 더 직접적인 걸 따져야 되는데 얘는 운전자죠? 그렇죠? 얘가 얘에 대한 책임은 있죠? 민법상 책임이, 얘는, 그렇죠. 있을 수 있지만, C가 본인이 사고를 내고 B한테 책임지려 할 수 없죠? 이런 부분은 따질 부분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B가 E에 대해, 여기 차 외인에 대해서, 자, 차 외인에 대해서 자율법상 책임이 아까 없다 그랬죠? 3면책 요건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대인배상 1에서 책임이 없는 거고.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대인배상 1 담보되니까 여기다 굳이 기재를 해준 겁니다. 답안 작성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C의 운전자 입장에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자, 운전자는 민법상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실 제로니까. 그렇죠. 그러면 따질 게 없죠? 대인배상 1에서 책임 없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가해자, 행위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는 저 상해보험 따져보라 그랬죠? 자손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피보험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알겠죠? 피보험자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C가 E에 대해서 여기서는 민법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대인배상 1이 안 되죠. 왜 여기서 대인배상 1이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냐면 대인배상 1의 피보험자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자손 하나밖에 안 돼. 그렇죠. 자, 을에서 자, 이제 그러면 이 A는 피해자인데 조금 억울해 보여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을보험에서 보면 자, B는 A에 대해서 자, 과실이 제로지만 어떻게 돼요? 승객이죠. 승객에 대해서는 고의 자살이 아닌 이상 책임이 있어요. 그럼 이 취급업자 보험은 대인배상 1, 2가 아니라 대인배상입니다. 그냥. 대인배상에 책임이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보상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인배상 1으로 담보되는 경우 대인배상 1 초과 손해. 대인배상 1으로 담보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다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B가 C에 대해서는 자, 뭐 운전자에 대해 책임질 일은 없겠죠. 그렇죠. 얘가 사고를 낸 당사자인데. 그리고 상대 차량 E에 대해서는 승객 외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인배상에서 X. 자, C 입장에서 보면 A 의뢰인에게 민법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운전자 입장에서는 민법상 책임이 없고 대인배상에서 책임이 없겠죠. 그 다음에 C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운전 피보험자니까 자손은 특약으로 가입해요. 추가로. 종합보험에서는 취급자 종합보험에서는 추가로 가입하는 겁니다. 자손 피보험자로서 담보가 되고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책임 없죠? 당연히 대인배상에서 책임 없습니다. 자, 병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고를 낸 놈이에요. 그렇죠? 이가. 자, 기명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얘에 대해서 자율법상 책임이 있고, 그렇죠? 대인배상 1, 2에서 책임이 있죠. 자, 이렇게 다 된다고요. 근데 왜 내 보험에서 내가 배상을 받아? 알겠습니까? 어떤 경우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이게 무슨 한정운정 특약을 가입했다든지 하여튼 뭐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가해자에게 대인배상은 상대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지 내가 내 보험으로 내가 배상을 받는 게 아니다. 알겠죠? 예. 자, 됐고 병보험사 입장에서 C에 대해서는 역시 자율법상 책임이 있고 대인배상 1, 2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E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없죠. 그렇죠? 자, 이 입장에서 볼 때 마찬가지로 여긴 민법상 책임도 있어요. 그렇죠? 대인배상 1, 2에서 담보될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다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돼. 누가 부담해요? E가. 대인배상 1에서는 300, 대인배상 2는 1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급보험금 산정할 때 이거 빼고 산정하면 안 돼요. 지급보험금은 지급보험금이에요. 사고 부담금이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안에 따라 다른 거죠. 대인배상 1으로만 끝나면 300밖에 안 되는 거고, 대인배상 2인데 이게 손해가, 대인배상 2 초과 손해가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2천만 원인 거고. 그렇죠. 알겠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는 자손이죠? 자손인데 이 사고에 있어서 지금 본인이 100% 과실이잖아요. 어떤 공제할 사항이 없어요. 공제할 사항이 뭡니까? 손익상계라고 이해하시면 그만이에요. 자, 손익상계. 자, 대인배상 1, 2 무상 자손 있죠? 대인배상 1 보험금, 2 보험금, 무상 보험금, 마지막에 자손. 공제한다는 건 뭐예요? 대인배상 1, 2 무상은 배상 책임. 사고죠. 배상 책임. 근데 내가 배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죠? 그럼 뭐예요? 나는? 이 보험은 공제액이 미발생하는 사고니까 순수 상해보험. 여러분 3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3보험.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애보험.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은 정액, 부상보험금은 실손. 됐죠? 자, 근데 첫 시간이니까 이 1번 문제는 상당히 내용이 많죠? 상당히 보험자도 많고 피해자도 많죠. 시험은 이거보다 단순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첫 시간에 조금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이 테이블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요. 이 안에서 개별 적용이 됩니다. 만약 이게 이게 무단운전자가 되면은 또 여기서 담보 안 되고 여기서 담보 되고 그게 논리전개 그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자,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진 다음에 자, 서론, 서론, 그렇죠? 검토할 사항이 나오겠죠. 첫 번째, 갑보험사는 뭘 검토해야 됩니까? 을보험사, 병보험사 뭘 검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해서 자, 이거 보고 하면 돼요. 첫 번째 범선 책임. 근데 여기서 쟁점사항이 있죠. 이슈가 있죠. 여기서 이슈는 뭘까요? 대리운전이네요. 여기서 이슈는 취급업자 종합보험, 그렇죠? 에서의 대인배상과 자손. 여기서는 음주, 무면허 운전. 그 부분에 대한 사고부담금. 대리운전의 경우에 그 김영 피보험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자 내지 운전자의 법률상 책임. 그에 따른 취급업자 사고는 피보험자성 여부. 대인배상 1에서만 피보험자다. 그렇죠? 그에 따라서 보험자의 보상 책임. 그렇죠? A, C, E에 대한 보상 책임. 이 자체가 논리입니다.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좀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렸죠. 지금 시간이 상당히 걸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내용을 다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지. 만약에 제가 풀이한다고 하면 그냥 아는 내용이니까 금방 돼요. 이걸 만약 그림을 그리면 어디에 뭘 써놨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 이 테이블 안에서는 지우고 다시 쓰면 되죠. 언제든지 재활용이 되죠. 작성하다가 갑보험사 작성하는데 좀 이상해? 수정을 해서 하면 되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는 활용해도 좋은데 그렇게 나중에 복잡한 문제에 들어가서는 나중에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이 테이블로 정리가 된다. 자, 이 테이블을 보시고 자, 답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답안을 보겠습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 자, 서론에서 자, 검토 사안이 뭔지. 검토 사안은 별거 없어요. 자, 피해자 A, C, E에 대한 보상 책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 보상 책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갑보험사는 뭐가 쟁점사항일까요? 자, 소유자와 대리운전업자의 법률상 책임, 그리고 대인배상 1, 그리고 자기신체 사고에서의 보상 책임을 검토한다. 자, 을보험사는 취급업자 사고죠. 취급업자 종합보험이니까 대인배상과 자기신체 사고의 담보 여부를 검토한다. 병보험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따른 대인배상 1, 2 자손에서의 보상 책임 그리고 사고부담금을 검토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갑보험사, 을보험사,
병보험사. 그 다음에 자 이제 갑보험사부터 갑니다. 자, 법률상 책임 먼저 검토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사안에서 A에 대해서 자 배상 책임의 주체의 A에 대해서는 차외인 E에 대해서는 과실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운행지배권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차외인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차외인 E가 100% 과실이네요. 그러면 무과실 사고에 있어서 삼면책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자율법상 책임이 없다. 그리고 B는 승객 A에 대해서 자 B는 승객 A에 대해서 자율법 3조 책임이 있어요. 차 외인에 대해서는 역시 삼면책 요건에 해당되니까 책임이 없다. 그 다음에 C는 과실이 제로죠. 민법상 책임이 없습니다. 됐죠? 법률상 책임 검토했죠. 그 다음에 이 사안에서 대리운전, 자, 법률상 책임을 검토했는데 그러면 이 대리운전 사고에서 대리운전자의 피보험자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취급업자 사고는 대인배상 원에서만 승낙 피보험자와 운전 피보험자지 나머지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아닌 거죠. 됐죠? 그러면 보험에서 보상 책임 검토할 수 있겠네요. 법률상 책임 피보험자 검토했으니까 그러면 대인배상 1, 2 사실 대인배상 1, 2를 본 경우는 기명 피보험자의 책임도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는 대인배상 1만 검토를 하지만 만약에 이게 쌍방과실 사고면 대인배상 1, 2의 책임이 있겠죠. 근데 지금 사안은 과실이 제로다 보니까 대인배상 1에서 A에 대해서 자 A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돼요. A에 대해서 피해자 A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A가 기명 피보험자 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니까 내가 내 보험으로 보상받는 건 안 된다. 그 얘기고 자 E는 애초에 법률상 책임이 없잖아요. A, B, C가 책임이 없고 자기신체 사고에서는 A는 기명 피보험자로서 담보가 됩니다. 됐죠? 그런데 대인배상 1, 자 자기신체 사고는 손익상계를 해서 맨 마지막에 보상이 되는 보험이다 보니까 자 대인배상 1, 2, 즉 병보험사와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보험금은 공제를 하고 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을보험사로 갑니다. 취급업자 종합보험인데 자, 법률상 책임을 보면 대리운전업자 B는 승객 A에 대해서 자배법 3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취급업자 종합보험에서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을 가입했어요. 자, 물론 운전자는 당연히 운전자가 민법상 책임이 여기 없죠. 책임에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을보험사에서? B밖에 없어요. 이게 취급업자 종합보험 대리운전담보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보면 여러분 답안지 자세하게 해놨어요. 보시면 대인배상인데 대인배상은 대인배상 1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근데 만약에 대인배상 1이 없다. 그럼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상적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거죠. 밑에 공제할 게 없으면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2와 자손보험 있죠? 대인2라고 해서 대인배상 1 초과손해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인배상 1도 담보 안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인배상 2에서 전체를 보상하는 겁니다. 이게 책임보험과 달라요. 책임보험은 의무보험 있고 전혀 다른 보험이다 보니까 이 임의보험은 무조건 그 초과손해만 담보하는데 자동차보험은 상적보험이라고 해서 그 대인배상 그 기초보험이 보상될 게 없으면 전부 보상을 합니다. 자,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와 운전 피보험자 C가 있고 자, 보험에서 보상 책임을 보면 A에 대해서 대인배상에서 보상을 하고 그런데 가해 이쪽이 100%잖아요. 병보험사에 구상을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디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A 입장에서는 을보험사든 병보험사든 아무데나 청구할 수 있어요.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니까. 그런데 을보험사에서 보상을 했을 때는 책임관계를 따져보니 과실이 제로죠.
이쪽으로 다 구상을 한다. C에 대해서는 자기인체 사고에서 보상한다. 역시 대인배상 1, 2 무상 있으면 무상까지 공제하겠죠. 병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보험금은 공제한다. 자, 병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수상 책임은 D는 운행자 책임, 그리고 그렇죠. D는 A씨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 있고, E는 승납피보험자로서 A씨에 대해서 자회법 3조뿐만 아니라 민법 750조 책임 있고, 됐죠? 자, 이 사안에서 또 이슈가 병보험사 같은 경우는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부담금이죠. 근데 김영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었죠. 따라서 과거에는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는 면책이었어요. 지금은 물론 이전 6월 1일 이전 약관은 면책입니다. 6월 1일 이후는 면책이 아니라 부책인데 사고 부담금이 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을 한 이자에게만 부담을 시킨다. 개별 적용하는 건 맞는데 지금 면부책을 개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고 부담금을 누구한테 부담시키느냐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같이 연대해서 부담을 해야 돼요. 자, E는 승납피보험자죠. E에게 사고부담금을 부담시킵니다. 자, 보험자 보상 책임에서 대인배상 1, 2에서 A씨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보상하는데 사고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거. 자손은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자, 혼자 자기가 사고를 냈으니까 자, 공쟁 미발생 사고로서 순수 상해보험 역할을 한다. 됐죠? 여기까지가 책임론입니다. 어때요? 일단 여러분 이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이 문제도 사실 뭐 좀 따져보면 한 두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문제. 1.5 내지 2문제 정도 분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보험사도 3개씩 안 나오고 2개 정도, 피해자도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준은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급보험금 산정해 볼게요. 이 테이블 보고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대인배상 1, 2, 무상, 자손인데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 손해액 먼저 산정하고 알겠죠? 보시면 A부터 봅니다. 피해자별. 자, A 손해배상금 손해액부터 산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지문에 주어졌죠? 만 62세로 사망 직후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장례비 500, 위자료 8,000, 그렇죠? 65세 이하면 8,000, 65세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미만이면 8,000, 이상이면 5,000. 네. 그럼 상시 수익액은 지금 자동차 보험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10만 원을 주어졌죠.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 10만 원 곱하기 여기는 며칠입니까? 25일입니다. 사망이니까 3분의 2. 그리고 개수가 62세 이상이죠? 이상입니다.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면 36개월이에요. 36개월 해당되는 개수가 주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30으로 주어졌으니까 30 하면 5천만 원. 됐죠? 그러면 합계 금액이 1억 3,500이 손해액입니다. 자, A는 어디서 담보돼요, 지금? 대인배상 1, 2, 그리고 대인배상에서 담보되네요. 대인배상 원보험부터 산정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대인배상 1은 사망 한도가 얼마예요? 1억 5천. 그럼 대인배상 1에서 끝나버리네. 그럼 아무리 뭐 담보가 많이 돼도 대인배상 1 하나로 끝나버리네요. 그렇죠?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뭐 사망, 사고 났을 때 큰 손해가 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1억 3,500으로 대인배상 1에서 끝나버렸다. 그래서 을보험사와 병보험사의 대인배상과 대인배상 2에서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왜? 대인배상은 대인배상 1에 초과손해가 있을 때 초과손해, 대인배상 1이 있으면 그 초과손해만 담보되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인배상 1밖에 안 되고요. 자, 갑보험사 자손 역시 없죠. 이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차익이 나오는데 과실이 없잖아요. 대인배상이 다 받았죠?
끝나버렸지. 그렇죠? 자, 이제 B를 가면, C죠. 손해액부터 산정하면 지문에 주어졌습니다. 치료비 1,000만 원. 자, 손해액 산정할 때는 사망보험금, 그리고 부상보험금, 후유장애 보험 각각 산정해야 돼요. 그 약관에 항목 있죠? 사망 어떻게 돼 있어요? 장례비, 위자료, 상시수익이. 부상은요? 치료관계비, 간병비, 휴업손해. 그렇죠. 그리고 후유장애 보험금은요? 위자료, 상시수익이, 또 위자료, 상시수익의 가정간호비. 그렇게 산정해야 돼요. 그대로. 자, 그럼 부상보험금 치료비 1,000만 원. 자, 휴업손해는 실제 수익 감소액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지문에 휴업손해가 주어졌으면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입원 기간이 100일로 주어졌죠. 자, 입원 기간 주어지면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간병비 빠뜨리면 안 돼요. 간병 기간이라고 주어지지 않더라도 약관에서 입원하면은 상해 등급 1에서 5등급, 유아 같은 경우는 60일 한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내용이니까 빠뜨리면 안 됩니다. 간병비가 지금 몇 급입니까? 1급이죠? 그러면 60일이에요. 자, 60일 한도인데 실제 60일 한도니까 실제 입원을 100일 했더라도 60일을 보상합니다. 어떻게? 자동차 약관 일용근로자임금으로.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60은 600만 원이고, 자, 합계를 보면 2,600만 원입니다. 부상. 후유장애는, 자, 위자료가 부상 위자료, 후유장애 위자료 좀 높은 걸 주는데요. 뭐 당연히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장애가 높잖아요. 50%면 얼마입니까? 50% 이상이면? 50% 이상이면 4,000 곱하기 85%. 여기서 4,000은 그냥 4,000이 아니라 4,000에 50%. 만약 60%면 60%. 그렇죠. 그리고 85%. 그럼 1,700만 원이고, 상시 수익액은, 자, 일용근로자죠. 62세, 지금 몇 세입니까? 65세니까. 그러면 일용근로자 임금에 장애율 곱하고 계수를 적용하죠. 자, 여기는 62세 이상이죠. 이 경우는 그대로 그 계수 적용하면 끝나는 거죠. 원래는 민사에서는 65세까지예요. 근데 이 자동차 보험의 약관의 특징이죠. 그 이상이 됐을 때 더 추가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36개월에 해당되는 계수를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그러면 3,750. 합계 금액이 5,450이죠. 자, 이대로 이 손해액을 대인배상 1, 2, 무상까지 가는 거예요. 자손에서는 여기서 과실상계한 빼요. 똑같은 거예요. 산정식이 똑같아요. 근데 이걸 무시하시고 하지 마시라고요. 다 합쳐가지고 하시면 꼬여버려요. 알겠죠? 그게 우리 책임보험에서 손해성지가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손상계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부상보험, 부상보험에서 빼야지. 치료비는 치료비에서 빼야 되고. 그렇죠? 알겠죠?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뭐 치료비에서 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부상보험, 후유장애 보험 각각 산정해서 빼는 거죠.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자, 병보험사 대인배상 1, 2에서 담보가 됩니다. C는. 그러면 부상보험금이 대인배상 1 한도가 상해 1급이에요. 3천만 원이죠.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2,600이네요. 그렇죠? 2,600. 한도 내네요. 그렇죠? 보상이 되고. 후유장애 보험금은 한도가 6,000이죠? 7급. 근데 5,400이니까 한도 내네요. 대인배상 1에서 끝나버리네, 이것도. 그러면 합계 금액이 8,05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을보험으로 가죠. C는. 자손이 있습니다. 자, 자식이 신체 사고는 실제 손해액이 과실상계 전입니다. 과실상계 전. 아까 책임근제 시간에 얘기했죠. 손해액과 손해배상금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손해액은 내 손해, 실제 손해액이고 거기에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고 한 금액, 이게 손해배상금이라고 그랬죠. 가해자 입장에서. 손해액이, 실제 손해액이 에서 비용
있으면, 근데 자동차 보험 비용 굳이 책임보험처럼 지문에 잘 주지 않습니다. 공제액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대인배상에서 받은 부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과실상계 전 손해액이 부상보험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1,000만 원, 2,000만 원, 600만 원, 2,600만 원이네. 여기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다 받았네요. 무과실이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죠. 후유장애 보험금도 없죠. 이 각각 손익상계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합산해버리면 사망 한도, 부상 한도, 후유장애 한도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 이해되세요? 우리 약관에 사망, 부상, 후유장애 한도 각각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걸 합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느 한도에다 적용을 해요?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자손도 상해 1급 3천이고요. 한도가 7급이 2천만 원 주어졌잖아요. 각각 부상보험에서 빼고 후유장에서 빼고 그렇습니다. 됐고 마지막으로 합계금액 여기 0이고 마지막으로 2에 대해서 보면 2는 지문은 페이크고 여러분들이 틀리시라고 냈어요. 이렇게. 그래 안 잊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산정해야 돼요? 이건 순수 상해보험으로 우리 3보험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부상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입니다. 1,000만 원 발생했죠? 1,000만 원. 한도 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후유장애 보험금은 5급 정액. 그래서 3천만 원. 합계 금액 4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상으로 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